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달빛이 구름 뒤로 숨은 어느 가을밤, 제 숨소리조차 들키고 싶지 않아 입술을 꼭 다물고 서 있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저는 그 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손끝으로 다시 만질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던 그 떨림이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진동처럼 남아 있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그 밤, 저는 김종서 대감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저와 함께 모여있던 자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움켜쥔 칼과 철퇴에서 스치는 미세한 금속 냄새만이 밤 공기 속에 퍼져 있었죠. 저 멀리서 바람이 문지방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기척이 따라왔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 저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겨우 얻어낸 작은 벼슬 하나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던 그저 그런 인생이었죠. 개성의 경독궁직, 이름만 그럴싸했지. 그저 폐궁을 관리하는 말단 자리였습니다. 송도계의 관원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던 그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제 귀에 꽂힌 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수치가 목구멍에서 끓어올랐지만 꿀꺽 삼키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사람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눈앞이 하얘지는데 저는 그 하얗게 번진 씨앗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이대로는 끝이다. 살아남으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 제 곁에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권람이었죠. 화려한 가문, 빛나는 머리, 장원급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인지 저같이 실패만 반복하던 인생과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동서양 모두에서 기이한 인연에 대한 기록은 수도 없이 많다지만 학계에서는 늘 논쟁거리라고 하죠. 저는 아직도 이따금 희미하게 의심합니다. 어쩌면 그 인연이 제 인생의 앞날을 예언하는 첫 그림자였던 것 아닐까 하고요. 차고 10년 권람이 병서교정 일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그 일을 총괄하는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권람은 그분 앞에 서자마자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는 눈을 가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곧 수양의 식객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너는 말단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제 손바닥은 그때도 늘 거칠었고 제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권람은 저를 수양대군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도 괜히 왔다, 돌아가자 하고 마음속에서 100번도 넘게 되풀이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군 앞에 서는 순간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던 그 불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고 묘하게 따뜻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하게 편안해졌고
마음속에서 굳게 잠겨있던 문 하나가 서서히 열렸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조정의 분위기, 김종서와 황보인의 움직임, 조정 대신들 사이의 균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의 가능성.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군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말 하나하나를 차분히 듣고만 있었죠. 그런 태도는 묘하게 사람을 더 말하게 만들더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침묵의 권위 효과라고 부른다 합니다. 듣기만 하는데도 말하는 사람이 더 깊이, 더 솔직하게 말하게 되는 현상이죠.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양대군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그날 밤처럼 어둠 속에서 몰래 숨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사람을 밀어붙입니다. 아니, 어떤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앞으로 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그 길 위에 조용히 내려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 운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김종서의 저택 앞에서 처음 칼날의 냉기를 느끼던 그 밤보다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란 결국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떠올릴 때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그 한참 전 7사기 15년 가을의 어느 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너무 일찍, 너무 작게, 그리고 너무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칠삭둥이. 그 말은 지금 들어도 왠지 가슴이 조여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저는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겠죠. 의학적으로는 칠삭둥이가 오히려 살 확률이 높다니 하는 이상한 말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하늘이 데려갈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사지도 온전치 않았고 얼굴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죠. 키우지 말자. 가혹하게 들리지만 그 시대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매우 늙은 여종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 말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제 귀에 대대로 전해진 이야기는 언제나 그 여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 여종을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세상이 버리려는 한 생명을 끄집어 올리는 거니까요. 그 여종은 저를 솜으로 꽁꽁 싸고 밤새 제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커갈수록 오히려 너무나 완강한 생명력을 가진 인간이 되어갔으니까요. 입에는 늘 쓴 약 냄새가 남았고 온종일 집안 어른들 눈치나 살피며 자라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고아가 되어 종조부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차가웠고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종조부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언젠가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따뜻한 돌 하나를 쥔 것처럼 묘하게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다지 영화롭지 않았습니다. 늘 어딘가 뒤처지는 아이, 늘 위태로운 아이, 늘 조용하게 앉아있던 아이. 가문은 화려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공적은 대단했다지만
그것이 제게 어떤 재능을 물려준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과거 시험에 떨어지기만 하는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에 낙방할 때마다 제 주변에서 서늘한 한숨과 비웃음이 났습니다. 친척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재능이 없으니 과거 공부를 접어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저는 그런 말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덤덤함도 재능이라면 재능일까요? 아니면 그저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저는 공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람, 산, 강, 사람. 저는 전국을 떠돌며 명산을 구경하는 걸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여행 중독이었죠. 학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방랑형 사유자라고 부른다는데 뭐라 부르든 제 마음은 언제나 산과 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농담하곤 했습니다. 나는 책보다 바람을 더 믿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을 때도 있고 매우 틀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저는 38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과거에 또 떨어지자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아니구나. 공부만으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소로 관직에 들어갔습니다.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받는 것. 사실 이것도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뭐라도 있어야지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받은 자리는 경덕궁직,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폐궁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상 좌천에 가까운 말단이었죠. 그때 송도계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굴욕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는 당연히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경덕궁직도 벼슬이냐?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그 비웃음을 준 사람들의 얼굴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때 제 귀에서 울리던 소리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그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비웃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람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고 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겉보기엔 전혀 다른 세계 같았지만 묘하게 잘 맞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은 칼날을, 다른 한 사람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요. 훗날 어떤 학자는 저희 두 사람을 두고 이상적인 공범 관계라고 농담처럼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긴 말이지만 얼핏 틀린 말도 아닙니다. 권람은 저를 수양대군에게 데려갔고 그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어떤 오래된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온전하지 못했던 아이. 늘 뒤처지고 늘 조용하던 삶. 비웃음을 견디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그날 이후 하나로 묶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제 안에서 자라던 생존의 감각이 바로 그 순간 제 역할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 안에 오래된 짐승이 천천히 눈을 뜨는 것처럼요. 그 칠삭둥이의 그림자는 결국 그날 밤 김종서의 문 앞에 선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운 아이였으니까요. 수양대군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제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감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분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발을 들여놓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저는 이미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발을 담갔다가 어느새 발목을, 허리를, 가슴을 잠식해 들어오는 물처럼 말이죠. 수양대군의 집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조용했죠. 사람들이 오가지만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검은 기둥과 넓은 마루 사이로 흐르는 바람마저 절제된 그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서 늘 요동치던 불안이 그곳에 들어서면 이상하게 잠잠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권람과 저는 매일 밤같이 책상 앞에 앉아 조정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누가 흔들리는지, 누가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할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은 묘하게도 저에게 맞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표정이나 기척에서 그들의 속내를 읽어내는데 서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타고난 재능이지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화려한 지식도 명문가의 후원도 빛나는 머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의 속을 읽는 감각이 필요할 뿐이었죠. 생존의 본능, 오래된 야생의 촉. 저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군과의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이 완전히 밝아올 때까지 종이 위에 조정의 이름들을 써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곧 이 이름들은 살려둘 사람과 제거해야 할 사람으로 갈라졌죠. 이것이 바로 훗날 많은 기록에 등장하는 그 악명 높은 살생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릴 때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때 저는 단지 책략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이름 옆에 작은 붉은 점 하나를 찍는 일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임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참 무섭습니다. 필요에 다다르면 어떤 결정도 이내 익숙해지니까요. 물론 모두가 제거 대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회유할 수 있는 사람, 설득이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관망하는 사람. 이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별의별 인간 군상들로부터 배운 작은 기술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만난 나그네에게서도, 장터 상인의 눈빛에서도, 술집에서 시비를 걸던 깡패에게서도 배운 것이죠. 어떤 이는 구름처럼 움직이고, 어떤 이는 바위처럼 고집스럽고, 어떤 이는 물처럼 부드러운 법입니다. 이것은 고대 유학자들의 인간관 분류법과도 묘하게 닮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책이 아니라 삶에서 배웠습니다. 그 무렵 조정의 풍경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12세의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마음씨는 착하고 머리도 총명했지만 아이는 어른 사이에서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이 크고 명망이 높은 대신들이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과 질서를 누구에게나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산이기도 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안평대군이었습니다. 대군의 동생, 글재주가 뛰어나고 인품도 군자와 같다고 칭송받던 인물.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에게 마음을 내어주었고 가끔은 대군보다 더 깊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때로 인물의 재능보다 주변의 기대에서 더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안평대군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도. 저는 그와 처음 계획을 세우던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대군은 긴 침묵을 지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 말은 절대로 가벼운 야심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 묘한 혼합물. 학계에서는 이것을 권력심의 삼중 구조라고 부른다지만 저는 그저 사람이 가진 매우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군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곁에 서겠다. 그 후부터 제 인생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저는 충순위에서 알던 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홍달손, 양정, 유수. 이들은 술 마실 땐 씨앗처럼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칼을 들면 눈빛이 얼음처럼 바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예가 뛰어나고 명령에 주저함이 없었죠. 저는 그들을 수양대군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일부러 명나라 사신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김종서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였죠. 신숙주가 그와 함께 갔고 돌아오는 길에 신숙주도 완전히 수양의 사람으로 붙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어떤 이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어떤 이는 작은 호의에도 자신의 충성을 내어줍니다. 신숙주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학자의 마음은 대의를 향해 있지만 동시에 현실에도 약한 법이죠. 그 뒤로 저는 거의 매일 밤을 대군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권람, 홍윤성, 그리고 저. 우리는 촛불 몇 자루로 방을 환하게 밝히고 그 앞에 펼쳐진 조정의 구조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촛불은 짧아졌지만 우리의 계산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읽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푸른색, 어떤 이는 붉은색, 어떤 이는 회색. 물론 이건 과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런 방식은 늘 논란의 중심이죠. 하지만 저는 그 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선은 회색이었습니다. 단단하지만 균열이 보이는 회색, 황보이는 붉은색이었습니다. 충정이 많지만 화가 쉽게 치솟는 사람. 안평대군은 옅은 하늘색이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있지만 너무 자유로워 보였죠. 그리고 수양대군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어둠이 아니라 무게와 깊이를 가진 검은색이었죠. 저는 그 색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저를 한밤중에 김종서 문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하나로 이어진 그림 같았습니다. 칠삭둥이로 버려질 뻔했던 아이가 비웃음을 넘겨 삼키던 무명 관리가 어느새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계획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그림이 언젠가 제 무덤을 파헤치는 손길로 되돌아올 줄은요. 권력은 처음엔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새벽 안개가 서서히 골짜기를 채우듯 소리 없이 흘러와 사람의 발목을 적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보면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뒤죠.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계유정난이 성공하고
수양대군이 마침내 왕위에 오르던 첼랄 55년 그날의 공기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속으로 울부짖었으며 어떤 이들은 조용히 배후를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담담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세조가 즉위한 뒤 저는 좌익공신 1등에 오르고 도승지, 병조판서, 이조판서, 그리고 결국에는 영의정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천재 책략가, 조선 최고의 권신, 세조의 장자 창지가 아닌 장양 창양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은 얼핏 칭찬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견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질투를 부르고 질투는 곧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고 살았습니다. 행복을 모두 채워 넣으면 언젠가 그것이 비어버릴 때 견디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두 딸이 모두 왕비가 되었을 때는 심지어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큰딸은 예종의 왕비가 되어 장순왕후라 불렸고 넷째 딸은 성종의 비인 공혜왕후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한 사람의 두 딸이 모두 왕비가 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축하를 건넸지만 저는 그 축하 속에 짙게 깔린 또 다른 감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늘한 경계심이었죠. 저 사람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하고 속삭이는 냉기. 사실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성공을 축복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들 하죠. 학계에서는 이를 역풍효과라고 부르곤 합니다. 정상 가까이에 올라간 사람은 더 큰 바람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압구정에서의 나날은 권력의 정점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강변의 바람은 다른 곳보다 더 부드럽게 불었고 갈매기는 마치 장식품처럼 하늘을 떠다녔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찾아와 이곳이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은근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찌르는 듯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밝은 햇빛은 결국 그림자를 짙게 만들기 마련이죠.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압구정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궁중의 차이를 빌려오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권력이 크면 뭐합니까? 임금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신하일 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성종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명회가 왕을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말이죠. 물론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권력의 그림자는 언제나 비대해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결국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부딪히는 세월을 보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진 권력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과 함께 세운 공, 조정의 재편, 딸들의 혼인,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며 만들어진 구조물일 뿐이었죠. 구조물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기둥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구조물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육신의 사건 이후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유응부, 하위지, 유성원. 이들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고 저는 그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다. 저는 사육신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시간을 더 벌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국가의 혼란을 야기할 인물로 판단했고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이야기는 하나 바뀌었습니다. 훗날 어떤 이들은 제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저를 냉혹한 간신이라 부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의 결정을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 뒤에도 위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몽주의 후손 정보가 저를 찾아와 사육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빛에서 두려움 없는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천추의 악인이라 소리쳤고, 저는 그에게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동안 숨이 가빠졌습니다. 소리치지 않은 내면에 떨림이 있었죠. 권력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손에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남은 자들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그림자를 두려워한 결과였을까요? 영의정에 오르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한양의 바람은 서늘하고도 환했지만 그 바람이 제 등을 스칠 때마다 희미한 불길함이 따라왔습니다. 성공의 절정이란 늘 그렇습니다. 정점이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지점이자 내려가는 길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제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버려질 뻔했던 아이가, 비웃음 속에서 살아남은 관리가, 결국에는 왕들이 기댄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놓고 보면 극적인 성공담 같지만 저는 한 가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곧 그림자의 시면이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그 그림자가 제 발끝까지 내려와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그림자가 훗날 제 무덤을 파헤치고 제 머리를 저자거리에 내거는 칼날로 바뀌리라는 것을.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늘 정확합니다. 다만 사람은 그걸 외면할 뿐이죠. 죽음이 가까워오던 그해 겨울, 저는 오래된 나무가 서서히 물러가듯 제 안에서 하나씩 꺼져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청했을 때 성종은 저에게 궤장을 내렸습니다. 의자와 지팡이, 늙은 신하에게 내려주는 최고의 예우. 사람들은 그것이 큰 은혜라며 감탄했지만 저는 묘하게 쓰라렸습니다. 인생의 절정도 결국 이렇게 흘러가고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아마도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흙 냄새처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었습니다. 제 딸이 왕비였고 손주는 왕자였으며 임금은 매일같이 제 병문안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 가장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은 죽음을 앞둔 외로움이 아니라 마치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종이 사람을 보내 제 마지막 유언을 물었습니다. 모두들 짐작했겠죠. 제가 제 아들에 대한 부탁을 할 거라고. 불쌍한 아들 좀 돌봐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오래 생각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부지런하고 나중에 게으른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청컨대 나중을 삼갈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그렇게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73세.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나이였고 많은 이들이 경탄할 명예 속에서 맞은 죽음이었습니다. 성종은 조정을 멈추고 조제를 지냈고 예장으로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제 무덤은 청주의 산 아래 평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곳에서 긴 잠을 잘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17년 뒤 제 무덤은 파헤쳐졌습니다. 힐사 94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처음엔 순했던 그 아이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그는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노에 휩싸이던 순간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광기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모함한 사람들을 궁중뜰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손길은 산 사람을 넘어서 죽은 자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제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겠죠. 죽은 자에게 칼을 드는 것은 바람과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그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204년 5월 11일 의금부 관리들이 칼과 삽을 들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제 무덤을 파헤쳤고 오래된 흙 냄새가 흩날리는 가운데 제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라버린 제 시신에서 목을 잘랐습니다. 머리는 한양까지 실려갔고 저자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해골.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바로 한명회다. 권력에 취했던 자의 말로다. 아마도 그곳에 서 있던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저를 알지도 모르겠죠. 칠삭둥이로 태어나 버려질 뻔한 아이. 송도계에서 비웃음을 당하던 무명관리. 권력에 심장부로 뛰어든 책략가. 두 딸을 왕비로 올리고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던 사내. 그리고 끝내 죽어서까지 목이 잘린 비참한 노인.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한명회는 악인이었는가?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압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의 단어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겐 충신이었고, 누군가에겐 간신이었고, 누군가에겐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겐 원수였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냉정합니다. 그 냉정함 속에서 제가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인간을 구원하지도 영원히 빛나게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잠시 손에 쥐는 뜨거운 불덩어리일 뿐이죠.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결국 손이 타버립니다. 제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이었고 한편의 재앙처럼 잔인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권력의 정점까지 오르고 결국 무덤에서 목이 잘리는 처벌을 받았던 삶.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두고 지금도 옳다, 그르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모든 말들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제 삶이 남긴 가장 분명한 진실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인간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길을 걷는다는 것. 저는 제가 만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모든 욕망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깨닫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무덤 아래에서조차 바람은 언제나 제 이름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무너지고 결국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보여주는 긴 그림자 같은 여정이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한 아이는 성장하면서도 늘 남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었고 비웃음 속에서 작은 자리 하나조차 쉽게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주저앉지 않았고 대신 사람을 읽는 감각과 버티는 힘을 키우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만들었다. 수양대군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책략과 관찰, 그리고 생존을 위한 본능은 그를 조선의 심장부로 끌어올렸다.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그의 판단은 한 왕을 끌어내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우는 도구가 되었으며 그는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두 딸은 왕비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조정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정점의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사육신의 처단, 정보의 죽음, 대관들의 탄핵, 수많은 원망과 두려움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결국 죽음 이후에도 그는 편히 잠들지 못했다. 연산군의 광기 속에서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시신은 목이 잘려 저자거리에 내걸렸다. 하지만 그 모든 비극과 영광을 지나 결국 남는 것은 한 가지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명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권력도, 영광도, 두려움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흩어진다고.